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뉴스입니다. 네, 이번 주 때이른 폭염에 비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곧 다가올 장마를 대비할 시기입니다. 네, 서울시나 자치구나 이 재난 안전 대응에 집중할 텐데 그 사이 서울 지역에선 여러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서울시가 발표한 남산 곤돌라 사업 내용으로 주간종합뉴스 시작합니다. 네, 서울시가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친환경 곤돌라를 2025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곤돌라 사업 추진은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데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 건지 또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네, 첫 소식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의 초점은 곤돌라 사업에 맞춰져 있습니다. 연간 평균 800만 명의 시민이 남산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생태 환경도 지키고 시민 이용 편의도 돕는 수단으로 곤돌라 도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산을 다시 가장 사랑받는 명소이자 세계인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저희가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남산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공공지원 투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시민들은 더 편리한 이동수단과 즐길거리를 원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 두 가지를 다 잡아보려고 합니다. 남산 관광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케이블카. 60년째 한국삭도공업이라는 민간 기업이 독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독점 운영 문제가 제기됐고 서울시는 남산 케이블카를 견제하는 카드로 곤돌라 도입을 추진했지만 사업은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도입을 추진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 앞서 2008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 추진했지만 환경단체와 서울시 의회 반대로 무산됐고 이후 박원순 전 시장도 남산 예장자락 공원화를 추진하며 곤돌라 도입을 논의했지만 2016년 6월 사업 중단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예장공원도 2016년도 당시에 이게 기획돼서 진행이 됐는데 애초에 기획될 때 곤돌라를 전제로 해서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곤돌라 계획이 유네스코 등재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중간에 접어지면서 예장공원만 짓게 됐는데 예장공원을 만들면서 시민들의 혈세가 600억이 투자가 됐어요. 6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예장공원. 하지만 계획했던 곤돌라 도입이 중단되면서 공원 버스 환승 주차장과 부대 시설은 현재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 주차장을 갖춘 시설의 활용도 측면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곤돌라는 명동역에서 약 100m 떨어진 이곳 남산 예장공원부터 남산 정상부까지 약 800m 구간을 운행합니다. 두 대를 번갈아 운행하는 남산 케이블카와 달리 25대가 운행되며 시간당 2,000명이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존 케이블카 외에 곤돌라가 새로 생기면 독점이 아닌 경쟁 구도로 바뀝니다. 서울시는 민간 투자 없이 공공 주도로 사업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업비는 약 4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곤돌라 도입으로 남산과 명동 등 일대 주요 관광 활성화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는 서울시. 내년 9월 착공해 2025년 11월 시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설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이 생태와 여가를 함께 즐기기 위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일부 환경단체는 곤돌라가 설치되면 자연 경관 훼손이 된다며 결국 서울시가 주장하는 두 마리 토끼는 잡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장공원에서 남산타워까지 800m 길이의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위치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지난 2006년 남산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북사면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태경관 보전지역 일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는 보전지역을 훼손하고 다시 확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되묻습니다. 생태경관 보전지역도 일부 훼손을 하게 되고요. 지금 계획대로라면. 그러면 일부 환경을 훼손하고
나온 수익금으로 또 다른 곳에서 환경을 보전한다? 그럼 차라리 그럼 처음부터 훼손하지 말죠. 예. 이건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환경단체들은 곤돌라가 설치되면 이동수단이 2개로 늘어나 탐방객 수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탐방객의 수가 늘면 현재 남산 생태 보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이른바 샛길 이용이 더 증대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무분별한 샛길 이용으로 기존 생태를 발로 밟아 교란시키는 다밥 피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동약자를 위한 공공성 차원의 곤돌라 설치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동약자를 위한 수단이라면 계획되고 있는 관광용 곤돌라를 운용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동 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그게 곤돌라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건 이동 약자들을 위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분명히 관광용 곤돌라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본말이 전도되는 주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환경단체가 포함된 지속 가능한 남산 발전을 위한 협의회는 남산 보전과 이용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곤돌라로 발생하는 수익을 자연 생태에 환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기금 관련 조례를 만들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지금 계획된 발표는 협의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제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일회성의 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보완을 해서 지속 가능하게 가겠다.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도 남산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그런 시에서 의지를 밝혀주셨기 때문에 현재 남산 케이블카는 민간업체가 60년간 운영권을 독점하면서도 수익을 공공기여하지 않아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발전협의회가 곤돌라가 설치되더라도 위탁이 아닌 서울시가 직접 운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자치구 소식입니다. 강서구에서는 정치적 중립 위반 구설수에 오른 김성진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 이사장은 김태우 전 구청장의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집회에는 참석했지만 그 집회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는데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대우 기자입니다.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장 홍재희 구의원이 준비한 영상을 틉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 파기환송 집회를 촬영한 건데 김성진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얼굴과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해당 집회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에 휩싸인 김성진 이사장. BTV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해당 집회를 주도하지 않았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해당 집회를 주도했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김 이사장이 집회 참석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지시한 게 영상에 고스란히 담긴 겁니다. 홍재희 구의원이 따지고 추궁하자 김 이사장은 말을 바꿉니다. 해당 집회에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한치 부끄러움도 없으세요? 아니야,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다녀왔습니다. 좀 관여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시면 되지. 언론사 인터뷰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집회에 전혀 지도한 적도 없고 관여한 적 없다고 말씀하셨죠. 위증하신 거 맞으시죠, 이사장님? 저 내용으로 하면 관여는 맞습니다. 홍재희 구의원은 김성진 이사장에게 스스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자격 없으십니다. 사퇴하시겠습니까? 예, 마땅한 책임지고 사퇴하시겠습니까? 그럼 임기까지는 저는 사퇴 의사 없습니다. 김성진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집회 참석과는 별개로 김태우 전 구청장을 대통령 특사로 구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영상 등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이어서 교통과 개발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산 우이역에서 도봉구 방학동을 잇는 우이방학 경전철은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통해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네, 그간 별다른 사업에 진척이 없었는데 도봉구가 환경부를 방문해 이 문제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북한산 우이역에서 도봉구 방학역까지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구간은 총 3.53km입니다. 이 노선이 지나가려면 북한산 국립공원 지하 40m에 길이 400m를 거쳐야 합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하부를 통과해야 방학역까지 경전철 연장이 가능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봉구가 환경부를 직접 찾았습니다. 국립공원 하부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드렸고, 장관님께서도 이게 공익사업인 점이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증가되고 또 안전의 문제에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게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사업은 서울시가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국토교통부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사이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주민 공청회도 마쳤습니다. 환경부가 국립공원 하부 통과를 거부할 경우 우이방학 연장 사업은 좌초될 우려도 높습니다. 경전철이 민가 사유지를 지나야 하고 기존 대비 예산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립공원 하부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집단 민원이 발생이 되거나 그 총사업비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 자체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어려운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이르면 이달 내로 도봉구가 제안한 환경 영향 평가 요청에 답신해 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산 지하 관통이 확정되면 국토교통부의 우이방학 경전철 기본계획 수립 승인을 받게 됩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지속적으로 보도했던 경전철 서부선 102번 역사의 위치를 두고 서대문구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구청에서 주민 공청회를 열었는데 여러 의견을 듣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구청과 다른 주장을 성토하는 반쪽짜리 공청회로 진행됐습니다. 서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큰 강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경전철 서부선 102번 정거장이 어느 위치에 지어져야 하는지 토론하는 주민 공청회입니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그리고 이용 수요 측면에서는 중앙초 앞이 유리합니다. 버스의 승하차 이용 횟수를 따지더라도 발표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분명히 유리하고요. 서부선 102번 정거장 위치 논란은 두 가지 주장이 맞섭니다. 사업 계획이 세워질 때부터 서대문구 명지전문대와 충암초등학교 인근이었다는 서대문구청. 반면 서울시와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01번 역사로부터 740m 거리, 은평구 응암초등학교 주변에서 한 번도 바뀐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날 자리에서는 서대문구청 한쪽의 주장만 반복됐습니다. 공청회라는 이름과 달리 다양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하고 박원순 시장이 되는데 응암동에다가 빨간 표시 넣고 그거를 내려서 자기가 공공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옮긴 걸까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변경됐는지. 은평의 역사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아마 이 영상도 민주당 구의원님들 보실 겁니다. 의원님, 은평구 구의원입니까? 서대문구 구의원입니까? 결국 객석에 있던 민주당의 한 구의원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나서서 발언 자제를 당부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게 무슨 공청회예요? 아니 공청회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만하세요. 1분. 안 됩니다. 그만하세요. 이날 공청회와 관련해서는 통반장들이 동원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실제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문자로 각 통별 2명씩 참석을 요청했고 유선으로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주민센터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홍보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도심에 자리한 중구는 동주민센터가 노후화는 물론 공간이 비좁아 복합청사 건립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회연동과 소공동인데 복합청사 건립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연동 주민센터는 언덕길에 위치해 있어 인접성은 물론 노후 건물로 공간이 비좁아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군은 회원동 일가 일대에 행정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해왔지만 예산 문제로 지지부진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SH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임대주택과 함께 건립을 추진했지만 260억 원 이상의 재정 부담으로 포기했습니다. 이에 중구는 전국에서는 최초로 민간 투자 방식으로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듣고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사업 적정성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적정성 평가가 내려지면 회원동 일가 일대 2,400제곱미터에 지하 5층, 지상 15층의 복합청사가 지어집니다. 주민센터는 물론 어린이집, 스마트 에듀케어 센터 등이 들어섭니다.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착공이나 2020년도 준공 일정으로 좀 내실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공동에도 복합청사 건립이 추진됩니다. 재개발 사업 시행자의 기부 체납으로 지하 3층, 지상 11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창업지원센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등이 함께 들어섭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SK 브로드밴드와 케이블 TV 4개 회사가 뭉쳐 새로운 컨텐츠를 선보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맛과 멋, 재미를 모두 담아냈다고 하는데요. 네, 양진호 기자가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돌아온 여행의 계절 여름. 거기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은 코로나까지. 모두가 여행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금 SK 브로드밴드와 LG 헬로비전, HCN, 빌라이브 등 MSO 4개 회사가 뭉쳤습니다. MSO 4개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로드쇼 즐겨라 대한민국. 이를 통해 각각 특정 지역에만 머물렀던 케이블 TV의 정보와 이슈, 재미를 전국 단위로 늘렸습니다. 그동안 케이블 방송은 각자의 자기 방송권역 안에서의 이야기들만 다뤄왔었는데 이번에 그 이야기들을 선별해서 가장 좋은 이야기들만 모아서 그 프로그램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데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곳곳의 제철 특산물은 평범한 요리에 맛을 더했고 어렵게 찾아낸 숨은 명소는 지역 관광에 멋을 입혔습니다. 여기에 MZ세대가 직접 전달하는 그들만의 휴식과 여가 문화로 특별한 재미를 더합니다.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트로트 무대와 퀴즈쇼는 매회 새로운 게스트의 출연으로 지루함을 없앴습니다. 특히 매회 소개되는 특별한 여행지와 음식, 즐길 거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질 무대는 기존 음악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만들었습니다. 요요미스럽게 또 많은 분들에게 정보 전달도 잘 해드리고 또 뭐 맛집이라든 맛집은 맛집 또 고유의 멋과 또 저의 매력대로 좀 많이 설명을 또 잘 재밌고 맛깔스럽게 해드리는 게 큰 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케이블 TV 4개 회사는 이번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공동 제작 기회를 늘려갈 방침입니다. 로드쇼 즐겨라 대한민국은 오는 26일 저녁 7시 30분 첫 방송됩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일요일인 오는 6월 25일, 이날은 6.25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쟁 중에 쌍방이 일시적으로 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해서 맺는 협정인데요. 네, 시간이 흐를수록 전쟁에 가담했던 참전 유공자들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의 기억이긴 하지만 후손들이 더 잘 인지하고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국가보훈부를 주축으로 의미 있는 행사도 있지만 지역에서도 보훈지청을 중심으로 호국보훈의 달을 인식하는 게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동북권을 관할하는 서울북부보훈지청에서는 학생은 물론 또 참전 유공자도 참여한 활동이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광현 지청장을 저희가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6월은 이 보훈지청이 더 바쁜 달이기도 합니다. 네, 서울 북부보훈지청에서 지역 주민과 학생 그리고 또 보훈 대상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보훈 정신을 알리는 활동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활동인지 궁금합니다. 네,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이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분들은 기념 음악회 그리고 자치구에서 열어주는 공연 관람을 통해서 만나 뵙고요. 보훈 대상자분들은 유문품을 마련해서 가가호호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과 그 역사를 융합한 프로그램, 그리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방탈출 게임을 만들어서 지금 5월부터 6월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애국 정신을 몸소 익히고 또 배울 수 있는 여러 체험 교육도 있었는데요. 시립 창동 청소년 센터에 진행된 현장에 취재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 메타버스 보온 교육도 준비돼 있다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창동 청소년 센터에서 저희들이 진행한 행사는 4차 산업혁명의 4차 산업 기술과 역사를 접목한 첫 번째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저희들 기대 이상으로 많이 참여해 주셨고 재미있게 즐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뜻깊은 행사였다고 생각하고요. 메타버스 방탈출 게임은 작년에 처음 제작했고 올해가 시즌 2입니다. 올해 제작한 그 방탈출 게임은 6.25 전쟁과 관련된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2만여 명의 학생 그리고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참여하고 난 다음에 후기를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 후기를 읽어보니까 이 호국보훈 어드벤처라는 이 컨텐츠를 호국보훈의 달 계기 수업으로 학교 수업으로 활용했는데 학생들의 몰입도가 매우 높고 그리고 보훈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그렇게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컨텐츠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컨텐츠 개발을 앞으로 계속할 계획이고요. 이 방탈출 게임은 앞으로도 계속 열어둘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맞춰 이 참전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또 손글씨와 또 그림 그리기 작품으로 굿즈를 기획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요즘 이 젊은 세대에게 맞춘 굿즈 아이디어를 접목한 이유와 함께 구매 반응도 궁금합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6.25 참전 유공자분들한테 저희들이 여쭤봤어요. 젊은 세대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냐 하고 여쭤봤더니 이분들이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시니까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저희들이 젊은 세대들한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생각을 하다가 굿즈를 제작하게 되었고요. 이 굿즈에는 티셔츠 그리고 캡모자, 키링 등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한 목표치보다 12배가 넘는 분들이 펀딩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굿즈에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손글씨로 조금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영어로 Don't forget me 그리고 survive 이런 문구를 넣어 주셨는데요. 이 굿즈를 구매한 젊은 세대들이 그 후기에 6.25 참전 유공자의 희생 그리고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그런 후기를 많이 남겨주셔서 감동스럽고요. 그리고 6.25 참전 유공자의 희생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네, 올해는 이 6.25 전쟁 정전 협정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정전 70주년, 후손들이 알아야 할 의미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 서울 북부보훈지청 관내에는 2,500여 명의 6.25 참전 유공자분들이 생존해 계십니다. 정전협정이 올해로 70주년이 되죠. 이 기간이 한 해 한 해 늘어날 때마다 이 6.25 참전 유공자의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분들 현재 연령이 93세이신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이제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충분한 헌신에 대한 보답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참전 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월 39만 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의무복무병인 우리 군인에 대한 봉급은 월 8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6.25 참전을 하신 우리 참전 유공자에게 39만 원을 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너무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금액이
획기적으로 앞으로 늘어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국 영웅들의 헌신을 저희들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흡족한 보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서울 북부보훈지청 이광현 지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의 다양한 정보와 소소한 이야기를 주민이 직접 전하는 주민통신원 시간입니다. 네, 보통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여름철 장마 기간으로 보는데요. 올여름은 여느 때보다 이 장마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큰 피해 없도록 미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를 위해 지역마다 각종 안전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저희 주민통신원이 직접 취재했습니다. 네, 도봉구를 담당하는 김민영 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민영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의 소중함을 전하는 도봉구 통신원 김민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올여름도 이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올 것을 대비해 큰 피해 없도록 안전하게 대비해야 할 듯한데요. 먼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직접 취재한 내용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매년 오는 장마철 이런저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장마철 동안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마철 미리 준비하고 예방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재해봤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우산과 비옷은 다들 준비하셨겠죠? 방수용품을 미리 준비해둬야 될 것 같고요. 지하실이나 저지대에 있는 집은 침수 방지를 위해서 미리 물막이판이나 역류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겠죠. 또 하천 주변의 경우 침수가 예상될 때 바로 피할 수 있도록 대피소나 안전한 장소를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가로수나 나무, 빌딩 등에서 떨어질 수 있는 간판이나 물건에 대해서도 대비하셔야겠죠. 물이 찰 것 같은 지역의 차량이나 물건들도 이동시켜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비상용품이나 식수 등은 그리고 재난용품 등을 미리 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네, 이 필수 정보를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 장마철 가장 중요한 안전대책 가운데 어떤 부분을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을지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장마철 중에 가장 중요한 안전 대책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미리 대피 계획을 세워주는 게 좋겠고요. 대피 장소라든가 비상용품 또는 비상연락망 등을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겠죠. 또 침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무엇보다도 침수 가능성이 있는 도로를 통행할 때는 무조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특히 운전에 더 많이 신경이 쓰이는데요. 물 웅덩이와 같은 침수 지역은 조심해서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풍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침수 지역에서는 전기를 차단하고 가스를 잠그고 불을 끄는 등의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즉시 119 구조대나 지자체 구조대 등에 연락을 해서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해두면 지역에서 침수가 예상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통신원께서 거주하고 있는 이 도봉구에서는 장마철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직접 취재를 하셨다고요. 네, 도봉구에서는 그 장마철 안전에 대비해서 반지하 주택의 약 7,547호를 대상으로 건축 전문가의 유관 조사와 실측 조사를 통해서 침수 방지 시설을 파악하고 침수 위험도가 높은 가구에 대해서는 피난 설비 개폐식 방범창을 장마철 전에 무상으로 설치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 침수 이력이 있는 가구나 재취약 가구 등에는 돌봄 공무원 75명과 동행 파트너 54명의 전담 요원을 지정해서요, 관리한다고 합니다. 집중호우 예상이 됐을 때 담당 가구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하고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현장으로 출동하고 대응하고 또 사후 행정사항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지대 지하주택과 침수 취약주택의 가구주하고 세대주에게 배수구와 싱크대, 화장실의 역류방지 시설을 설치해드리고요. 출입문이나 창문 등에 물막이판을 무료로 설치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관할 동주민센터나 도봉구 치수과에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미리 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장마철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하고 또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네, 끝으로 안전사고 대비에 대해 취재를 하셨는데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장마철 안전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아닌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하천이나 시내, 뚝 등의 수문이 범람해서 침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또 비가 오는 동안에는 산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사태가 나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주변 상황을 좀 잘 파악하고요. 특히나 산악 등반 등 위험한 활동은 절대로 삼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바람도 많이 불잖아요. 대부분 가정에서는 잠금 장치로 문을 잠그고요. 그리고 그 문 틈을 신문이나 작은 책자로 고정을 해서 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올해 장마도 큰 피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름 장마철 안전 대비에 대해 김민영 통신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능동적인 교육 소식을 전하는 학부모 수첩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 후 학생은 물론 이 학부모들의 심리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에 교우 관계 등 최근 교육계가 일선학교의 심리 상담 지원 정책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 자녀와의 고민 등을 풀기 위한 코칭 프로그램이 인기라고 합니다. 박건희 학부모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자녀들의 학업 스트레스에 자신의 진로 고민까지 학부모들의 코칭 상담이 늘고 있는데요. 전문 코치를 통해 그 해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코칭 현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코칭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코칭을 신청하신 학부모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혜영님 한 주 동안 좀 기억에 남으시는 이슈가 있으시거나 축하할 만한 일이 있으실까요? 요즘에 사춘기인 저희 아이와의 소통이 조금 대화를 하려는데 갑자기 확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극도로 있었던 경험이 떠오르네요, 갑자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대화는 한국 코치 협회 윤리 규정에 의해서 비밀이 보장되니까 안심하시고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코칭을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오늘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 주제나 이슈가 있으실까요?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하고 요즘에 대화를 자꾸 시도를 하면 자꾸 화를 내는 이 아이와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야 될까, 그 부분이 가장 코치님하고 코칭을 받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똑같이 아이들이 저와의 아이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묻는 게 맞는 건지. 화를 내는 게 우리 혜영님한테는 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실까요? 제가 왜 저럴까? 되게 벽이 있는 느낌이어가지고요. 그래 하고 놔두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요. 아니면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게 엄마의 역할일까라는 걸 엄마로서 자꾸 고민을 하게 되는 거를 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혜영님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저랑 대화를 나누시면서 좀 얻으신 점이나 또는 이렇게 새롭게 떠오르신 점이 좀 있으실까요?
요즘에 아이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만 생각하고 제가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이의 엄마이기 전에 나 스스로의 모습을 조금 돌아올 필요가 있었구나 해서 코치님이 저의 이야기를 자꾸 끌어내 주시다 보니까 내 깊은 곳에 내면에 나에 대한 게 항상 남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코칭 프로세스는 개인과 조직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최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진행됩니다. 학부모와 학생 모두 각자의 고민을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코칭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제 상담이라는 것 자체는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상담이라는 건 의사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치료를 받는 느낌 같고 환자 같은 느낌 받을 수 있는데 코칭은 아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저에 대한 성찰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의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상담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안 돼요. 이러면 사실 상담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코칭은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안에 있긴 있는데 내가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누구나. 그러니까 이제 코칭은 내가 스스로 나 이거 할 거예요 하고 자기와의 약속을 하고 그게 약간 느슨해질 것 같으므로 코치가 그때마다 같이 질문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힘을 불어넣어주고 동기부여해주고 함께 걸어가는 거죠. 학부모로 시작한 고민에서부터 자신의 진로 문제까지 전문가 코칭으로 자녀와의 관계, 학부모 진로 고민까지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학부모 수첩 박건희였습니다. 네, 한 주간 서울 소식 위클리 서울입니다. 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인 서울항 조성 사업이 최근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려던 서울시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경제성 문제가 대두된 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항 조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LG엘로비전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여의도 선착장 인근에 5,000톤급 유람선이 정박할 수 있는 서울항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등 국내는 물론 중국과 일본 등으로 크루즈를 띄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숙박 수가 늘어나게 되면 한 5년 내에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규모가 5,000톤급으로 커지게 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서울시가 기대하는 3천만 관광객 시대를 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서울항 조성에 대한 경제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로 수익성을 확보하려 했지만 중국 노선이 막히게 돼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서울항의 경우도 아직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제 올해 용역이 실리는 거라서 결과가 나올 텐데 말씀드린 대로 대외 환경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요. 이 경우에 결과가 좀 좋지 않을 경우에 사업 좀 재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글쎄요. 재검토도 할 수 있겠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으면. 오세훈 시장이 서울항 조성에 대한 재검토를 밝히면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표절 시비와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서울링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습니다. 서울링이라든지 아니면 서울항이라든지 하는 이 랜드마크성 사업들이면서 동시에 한강의 변화를 많이 가져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템즈강을 가서 느꼈던 건 서울링 사업에 대한 확신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졌거든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지난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발전된 버전입니다. 서해 백길과 연계된 서울항 조성 사업이 재검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4대 핵심 전략 가운데 이동이 편리한 한강 프로젝트는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청소년 마약 사범 증가와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그러나 서울시에서 마약과 관련한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는 5곳 가운데 단 한 곳 수준입니다. HCN 김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큰 충격을 안겨줬던 서울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이를 계기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와 함께 학생 사범 또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7년 25명이던 청소년 마약 유사범은 2021년 66명으로 2.6배가량 늘었고 20대는 같은 기간 581명에서 1,108명까지 증가했습니다. 경각심을 우리 이제 젊을 때부터 확실하게 심어줘가지고 아예 호기심조차 가지지 못하도록 어떤 이제 예방 교육이 필요한데 아직 우리나라는 뭐 마약 청정국 지위에 있다라고 해서 그런 예방 교육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마약 예방 교육을 한 학교는 2022년 기준 1,347곳 가운데 단 246개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는 앞다퉈 마약 예방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영희 시의원은 올해 마약 오남용 예방교육 예산은 1억 2천만 원에 불과하다며 서울시의 예산 확보를 당부했고 소영철 시의원은 마약 음료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마약류 유해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봉준 시의원은 마약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상품에 마약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류 상품명에 대한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요. 시중에 스며들어 있는 이 마약 상품명에 대한 좀 자제를 포괄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교육청도 청소년 마약 예방 공동 대응 체계를 경찰과 함께 구축하며 예방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HCN 뉴스 김학준입니다. 됩니다. 네. 좀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는 거 이런 걸 몰라요. 그때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다 가면 다 죽으니까. 네. 그때는 일선에 가면 다 죽는 줄 알았지 사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 목숨 바치고 싸운 것이 지금 생각하면 참 보람 있죠. 네, 목숨 내고 싸운 거. 네, 올해 장마는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큰 사고 없도록 철저하게 안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에 취약한 주거 지역은 미리 정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자치구 단위의 사전 점검도 필수입니다. 네, 저희는 장마철 재난 방송을 위해 실시간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